안녕하세요. 낯선 땅에서 온 따뜻한 편지를 전해드리는 감동호수의 정희연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온 사연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레이첼 브룩스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언어교육 전문가로 일하며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어요. 박사 학위를 받은 지 3년째, 특히 난독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저는 어린 에밀리와 마주 앉아 인내심을 가지고 수업을 이어갔죠. 한 번 더 시도해볼까? 이 세 글자가 모여서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 9살 에밀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책을 바라봅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글자를 더듬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7달째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지만 아이에게 알파벳은 여전히 해독 불가능한 기호에 불과했습니다. 선생님, 왜 이 글자가 이런 소리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배운 것과 달라요. 에밀리의 목소리에서 좌절감이 묻어났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영어 알파벳의 불규칙한 발음 규칙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같은 글자가 다른 소리를 내고 다른 글자가 같은 소리를 내며 심지어 어떤 글자는 소리를 내지 않기도 하니까요. 괜찮아. 천천히 해보자.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에밀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눈물이 단순한 좌절이 아닌 세상에서 소외된 듯한 깊은 상처임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교실 문이 열렸어요. 레이첼, 회의 시간이에요. 동료 교수 마커스의 목소리였습니다. 38살의 마커스는 전통적인 언어 교육 방식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학자예요. 그는 알파벳의 우수성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죠. 곧 가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에밀리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자. 잘할 수 있을 거야. 연구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벽에 붙은 통계 자료가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 아이들의 30%가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차트. 난독증을 극복하는 비율은 기껏해야 50%. 제 연구는 과연 의미가 있긴 한 걸까요? 알파벳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대안을 찾지 못하고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죠. 아침 교수회의에서 학과장이 새로운 소식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번 학기 우리 학과에 한국에서 연구교류학자가 오십니다. 윤지민 교수님은 한국의 문자, 한글과 언어 교육에 관한 전문가시죠. 동료 교수인 마커스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한국어 같은 소수 언어가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지 않나요? 글로벌 언어인 영어 교육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의 좁은 시각에 살짝 인상을 찌푸렸지만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저도 한국어나 한글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단지 학술적 호기심 정도였습니다. 일주일 후 윤지민 교수가 우리 센터를 방문했어요. 40대 초반의 단정한 모습, 그리고 온화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첼 교수님. 당신의 난독증 연구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윤지민 교수의 영어는 유창했어요. 세미나실에서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500년 전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만든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는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죠. 화면에는 한글 자음이 나타났어요. 윤지민 교수는 각 글자의 모양이 발음기관을 본떴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위잇몸에 닿는 모양. 이건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소리내는 방법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이들도 이 원리만 알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론적으로는 흥미롭지만 현실에서 효과가 있을까? 저는 학술 논문에서 한글에 관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사례 연구 정도로 여겼죠. 한국의 문맹률은 0%에 가깝습니다. 한글 덕분에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거든요. 마커스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한국이 작은 나라이고 언어적 다양성이 적기 때문 아닐까요? 미국처럼 복잡한 사회에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윤지민 교수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흥미로운 가설이네요. 그럼 실험해보면 어떨까요? 레이첼 교수님의 학생들에게 한글의 원리를 적용해보는 건 어떨지. 저는 순간 에밀리의 눈물 흘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제 안에서 작은 호기심이 일었지만 이성적으로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호기심은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윤지민 교수의 제안 이후 며칠 동안 저는 한글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겉으로는 학문적 호기심이라고 자신을 설득했지만 사실은 에밀리를 위한 마지막 시도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억이라는 글자야? 혀의 뒷부분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지. 저는 혼자 소리내어 발음해보며 입안의 움직임을 느껴봤어요. 정말 글자 모양과 발음 방법이 일치했습니다. 논문으로만 접했던 내용이 실제로 경험되니 신기했어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에밀리에게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보기로 했죠. 오늘은 조금 다른 걸 해볼까? 이건 다른 나라의 글자야? 소리를 그림처럼 표현한 글자란다. 에밀리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아이들은 항상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 글자는 니은이라고 해.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야. 따라해볼래?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글자를 따라 그리더니 입모양을 만들어 보았어요. 응, 네. 맞아, 정확해. 이번엔 이 글자. 아는 입을 크게 벌리는 모양이야. 에밀리는 이어서 알을 발음했고 곧 니은과 알을 붙여 나라고 읽었어요. 그리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제가 읽었어요. 정말 제가 읽은 거예요? 그 순간 교실 문이 열리고 마커스가 들어왔어요. 그는 책상 위에 펼쳐진 한글 교재를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레이첼, 승인되지 않은 교재를 사용하고 있군요. 그냥 시도해보는 중이에요. 에밀리가 반응이 좋아서. 마커스는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는 검증된 방법론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시도는 아이를 더 혼란스럽게 할 뿐이죠. 하지만 에밀리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와 자신감을 본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 효과가 아니라 진짜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밀리의 진전은 눈이 부셨어요. 2주 만에 그 아이는 간단한 한글 단어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국어 단어가 아니라 한글로 표기한 영어 단어였지만 또 아이가 글자를 소리로 변환하는 과정을 이해했다는 증거였어요. 키읔게시옷, 캣 고양이에요, 선생님. 에밀리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7달 동안 한 단어도 읽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는 매일 새로운 단어를 해독해내고 있었어요. 윤지민 교수는 제게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건 한글을 배우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책이에요. 물론 한국어지만 그림과 함께 있어서 에밀리에게 재미있을 거예요. 우리는 한글의 원리를 영어 발음에 적용하는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에밀리는 우리의 첫 번째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하루는 에밀리가 처음으로 짧은 문장을 읽었어요. I like to read books. 그 순간 에밀리의 얼굴에 피어난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방금 무엇을 해냈는지 완전히 이해했어요. 처음으로 글을 통해 의미를 파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우리의 시도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죠. 마커스는 학과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윤지민 교수와 레이첼 교수가 승인되지 않은 교육 방법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센터의 프로토콜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동료 교수들의 시선이 나와 윤지민 교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마커스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더구나 이러한 접근법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학생들에게 2가지 문자 체계를 동시에 가르치면 인지 부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학문적으로 비정상적인 접근법이에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마커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분명 비정통적이었고 장기적인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에밀리의 진전을 직접 목격한 저로서는 이 접근법에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했죠. 회의가 끝난 후 마커스가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레이첼, 당신은 훌륭한 학자였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밖에 없어. 그의 위협은 분명했어요. 저의 경력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제 안에서 갈등이 일었죠. 에밀리와 다른 아이들을 위해 계속 나아가야 할까? 아니면 안전하게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야 할까? 그날 밤 윤지민 교수가 보내준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한국 시골 마을의 야학 장면이었습니다. 여든이 넘은 할머니들이 처음으로 글을 배우는 모습. 이분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교육의 기회를 놓치셨어요.
하지만 한글은 배우기 쉬워서 고령에도 몇 주 만에 읽고 쓰실 수 있게 되셨죠. 영상 속 한할머니는 바닷가 모래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 그것은 에밀리의 얼굴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기쁨이었어요. 세종대왕은 가장 배우기 어려운 사람도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어요. 그래서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철학이자 정신입니다. 윤지민 교수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문자란 단순한 기술적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라는 깨달음. 저는 그동안 너무 기술적인 측면에만 집중했던 것은 아닐까 반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의 부모님이 센터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에밀리가 어제 저녁에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책을 읽고 있었다고요? 에밀리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에밀리의 변화, 영상 속 할머니들의 기쁨, 그리고 문자가 가진 진정한 의미. 이런 생각들이 모여 하나의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다가오는 언어교육학회에서 한글의 원리를 적용한 영어교육법에 대해 발표하기로 한 것이죠. 마커스가 제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레이첼, 곧 학회 발표 신청 마감이야. 우리가 준비하던 전통적 교수법에 관한 논문을 제출할 시간이야.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마커스, 미안하지만 나는 다른 주제로 발표할 거야. 한글의 원리를 적용한 난독증 교육에 관한 내용이야. 마커스의 표정이 굳었어요. 정신 차려, 레이첼. 그건 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야. 더구나 당신의 승진 심사도 곧 있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까?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이나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요. 학회 당일 대형 강당은 세계 각국에서 온 언어교육 전문가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발표 자료를 최종 점검하며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준비됐나요? 윤지민 교수가 다가와 물었어요. 네, 하지만 떨려요. 이런 비정통적인 접근법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윤지민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항상 승리합니다. 당신이 직접 본 것,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전하세요. 제 차례가 되어 단상에 올랐어요. 객석에서 마커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용기를 내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언어 교육의 패러다임에 의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알파벳은 읽기 학습의 유일한 길일까요?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청중들의 표정에서 호기심과 의구심이 동시에 읽혔어요. 저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 그리고 그것을 영어 교육에 적용한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에밀리의 사례도 익명으로 공유했죠. 이 아이는 7달 동안 3글자 단어 하나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원리를 적용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단 2주 만에 간단한 문장을 읽게 되었어요.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 마커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레이첼 교수님, 단일 사례 연구만으로 보편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수 언어의 특성을 세계 공용어인 영어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청중들 사이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잠시 흔들렸지만 에밀리의 얼굴, 그리고 영상 속 할머니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의 우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일 사례가 아닌 한국의 문맹률 0%라는 명백한 통계를 제시했어요. 또한 영어와 한국어의 언어적 차이는 분명하지만 소리와 글자의 연결 원리는 보편적입니다. 한글의 철학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육자들의 목표 아닐까요? 제 답변에 청중들의 반응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자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윤지민 교수가 설명했어요. 세종대왕은 500년 전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한자를 배우기 어려워하는 현실의 어리석은 백성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죠.
윤지민 교수는 계속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가치를 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죠. 객석 뒤에서 한 여성이 일어났어요. 저는 평생 난독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37살인 지금도 동화책을 읽기 어려워요. 어렸을 때 이런 접근법을 배웠다면 제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강당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한글이 완벽한 해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어요. 발표 후 마커스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여전히 회의적이야. 하지만 당신의 열정만큼은 인정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 윤지민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멋진 발표였어요, 레이첼. 한글의 정신을 이해하셨네요. 교수님 덕분이에요. 처음에는 학술적 호기심이었지만 지금은 윤지민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셨군요. 6달 후 저는 서울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햇살 아래 에밀리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 간판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서점이라고 쓰여 있네. 책을 파는 가게란다.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책 들어가 봐도 될까요? 서점 안에서 에밀리는 어린이 코너로 달려가 책을 집었습니다. 기억이 리를 이니은. 기린? 에밀리가 자랑스럽게 외쳤어요. 서점 직원이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외국 아이가 한글을 읽네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네,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쉬워요. 에밀리는 영어 알파벳으로는 읽기가 힘들었지만 한글은 3주 만에 기본을 마스터했어요. 대학교에 도착하자 마커스가 나왔어요. 그는 이번 학기 개건 교수로 서울에 와 있었죠. 레이첼, 방금 수업에서 한글의 자음 체계에 대해 가르쳤어. 학생들의 반응이 놀라웠어. 마커스의 변화는 서서히 일어났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도 이제 문자가 가진 힘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녁에 한강변에서 에밀리는 자신의 첫 일기장을 읽어주었습니다. 한글과 로마자가 섞인 독특한 글이었지만 에밀리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제 목소리를 찾았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에밀리의 좌절과 기쁨, 마커스와의 갈등, 윤지민 교수의 지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 했어요. 한강에 비친 서울의 불빛 아래 저는 마음속으로 세종대왕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500년 전 한 현명한 왕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가 오늘날 대서양 너머의 하나이에게 빛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한글은 그저 과학적이기만 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그리고 한 민족이 모두를 위해 만든 따뜻한 기호였죠. 읽는다는 기적은 단순한 정보 해독이 아닌 세상과 소통하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며 에밀리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으로 오기 전 마지막으로 마커스를 만났을 때 그는 놀랍게도 제 연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난 여전히 회의적이야. 하지만 네가 보여준 결과는 분명 흥미롭더군. 한국에서 돌아오면 함께 연구해보지 않겠어? 마커스의 말은 학계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오랜 전통과 관습에 묶여있던 교육 방식이 조금씩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열리고 있었습니다. 윤지민 교수와 저는 이제 국제적인 연구팀을 이끌고 있어요. 다양한 언어권의 난독증 아이들에게 한글의 원리를 적용하는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물론 한글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 새로운 해결책이 보이기도 합니다. 에밀리는 이제 11살이 되었고 학교에서 가장 열정적인 독서가가 되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글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글자를 통해 세상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해가고 있죠. 레이첼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에밀리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의 변화가 다른 아이들에게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희망.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글을 통해 배운 교훈,
단순함의 힘, 모두를 위한 교육의 가치, 그리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저의 앞으로의 연구와 삶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밤, 윤지민 교수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한글로 만든 아름다운 서예 작품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배움에는 경계가 없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레이첼. 언어의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일은 계속될 거예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모두는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문화, 다른 관점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움의 시작이 아닐까요? 에밀리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집에 돌아가도 한글 계속 배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에밀리. 배움에는 끝이 없으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한 아이의 눈물에서 시작된 여정이 어쩌면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니까요. 한글이 바꾼 것은 단지 에밀리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언어와 학습을 바라보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읽는다는 기적, 그것은 글자를 소리로 변환하는 기술적인 과정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으며 다른 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계속됩니다. 레이첼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한 미국의 난독증 소녀가 한글을 통해 아주 기쁜 경험을 하게 되는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낯선 땅에서 온 따뜻한 편지를 전해드리는 감동호수 정희연이었습니다.